반갑습니다. 더베어맨 김준호입니다.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있죠. 일제 통치 방식을 갖다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갖다 이제 풀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10년대와 20년대, 30년대 있지 않습니까? 요 시기를 갖다 구별할 줄 아는가? 요 문제가 나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70페이지 1번이요. 다음 법령이 발표된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박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언제 오니까 태용 나오고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언제 오니까 10년대가 됩니다. 10년대와 관련된 거 몇 번이 뭐가 있어요? 기욱번 산미증식계 어때요? 요건 20년대. 을사조약으로 일본이 외교권 강탈. 이건 언제예요? 우리 개항기 때 배웠죠. 5번째 마디. 그 다음에 군대의 경찰인 헌병들의 강압적인 통치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성립 시 이제 해사령 어떻습니까? 맞죠? 디골리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 몇 년대에 오니까 10년대죠. 오니까 그 결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용농이 증가하였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토지를 갖다 빼앗기죠. 자용농의 증가는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예. 만약에 일제가 이런 정책을 펼쳤다면 우리가 시험에 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 펼칠 리도 없고 있죠. 예. 부정적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농민이 토지를 빼앗기고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가 있다.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토지를 빼앗겼고까지는 알겠는데 기한부 소작농은 조금 낯설 수도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있죠. 비정규직 소작농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소작농들은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소작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일본이 있죠. 소작권, 경작권 혹은 도지권이라는 걸 갖다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소유권만을 인정해주면서 있죠. 얘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한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소작권을 보호받아 소작농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작농의 지위이 향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진 겁니다. 식량 생산의 증가로 곡물값이 안정되었다. 이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 좋은 거로 갖다 낼 리가 없어요. 일제와 관련해서. 우리 북한과 관련해서나 일제와 관련해서 칭찬 문제로 국사에서 낼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에 3번. 일제 식민지 시대 그 총독부 자문기관이었던 중추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1번 선지도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중추원이라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알아두면 좋아요. 중추원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 그러니까 독립협회에서도 중추원을 갖다 의회로 하자 하면서 이렇게 건의를 했던 중추원이 있었거든요. 그 중추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제가 살려둔 거예요. 살려두고 있죠. 어떻게 써먹었냐면 있죠. 2번 보세요. 일제강점 통치에 조선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한다는 명분을 내외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설치하였다. 조선인들의 어떤 자문기관 있지 않습니까? 조선인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있죠. 일본의 통치, 식민지 통치에 반영을 한다. 요런 이제 명분. 그러니까 명분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추원이라는 걸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있죠. 그냥 겉모습만 조선인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대에 중추원이 소집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단통치기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대 문화통치기에는 친일파들 모아서 한 번씩 소집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10년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까지 매년 한 차례 소집되었다. 이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바로 이제 소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이전까지는.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1번, 4번은 크게 의미가 없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제가 한국에서 실시한 것은 일본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도시 급격히 증가, 식량 문제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서 이게 몇십 년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년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산미 증식계. 문화통치 20년대죠.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옳은 것은 보통경찰제도 맞아요. 틀려. 맞죠? 그 다음에 문관 출신 총독 임명 맞아요. 틀려요.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 그 다음에 경찰 관소와 경찰수 대폭 증가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들 등 민족신문의 발행 요런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대폭 감소라고 돼 있군요. 그래, 틀렸습니다. 그 정답은 이제 기읍과 리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 그 식민 통치에 대한 설명, 20년대 문화 통치죠.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문관 총독도 임명되었다. 틀렸죠. 치안유지법 제정, 억압, 맞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20년대를 상징하는 법입니다.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허가하면서 우리 민족 교육을 장려했다. 뭔가 좋게 설명이 돼 있죠. 일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국사시험이 전반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부사관 시험 있지 않습니까? 더 심합니다. 되게 감정적이에요. 되게 감정적. 북한이라든지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치론이 대두되면서 우리 민족에게 일부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를 허용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 자치론 같은 게 대두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민족 분열 정책을 민족 분열 정책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에게 넘어간 애들이 바로 자치론자예요. 자치론자. 타협적 민족주의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에 넘어간 애들이에요. 예. 근데 얘들 같은 경우한테 실질적인 자치를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있죠. 겉으로 봤을 때 그럴듯한 자치권을 갖다 주는 데 있죠. 실질적으로 참여를 갖다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음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38년에 뭐를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뭐예요? 국가총동원법. 자,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면 한글로 간행되던 신문 폐간, 우리말과 역사에 대한 연구도 금지시켰고 일본식 성가, 한국신민서사 강조. 언제요? 그러니까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 펼쳐지던 30년대 있죠. 30년대 중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이 펼쳐지던 것은 30년대 후반이 됩니다. 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잡은 것은 일제가 전국 각지에 신사를 세우고 참배를 강요했다. 언제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죠. 1930년대죠. 그 다음에 일제가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 20년대죠. 그 다음에 헌병경찰 나왔어요. 10년대요. 결국 10년대, 20년대, 30년대 순서 잡는 기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번 일제 정책이 실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해사령 언제요? 그러니까 해사령 10년대. 국가총동원법 언제요? 30년대. 그 다음에 산미증식계획 20년대. 기본 문제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신사참배죠. 30년대.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 탄압 치안유지법 20년대, 헌병경찰 10년대. 이런 식으로 이제 4번.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있죠. 우리가 이제 일제 통치, 일제가 우리를 갖다 어떻게 통치했는가 강압적으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런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 그걸 갖다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가능한 이제 쉽게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모습을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줄을 갖다 하나 그어주세요. 세로로 3.1운동 쭉 아래로 줄을 갖다 하나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국내, 국외로 구별하는 선을 갖다 하나 쑥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십자를 갖다 하나 끄는 거죠. 그러니까 3.1운동은 있죠. 시간적으로 3.1운동이라는 사건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3.1운동 이전과 이후를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내국에는 여러분 딱 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국내에서 일어난 저항인지 국외, 해외에서 일어난 저항인지 그걸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크게 4개의 마디를 갖다 우리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1운동 이전에는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발한 민족저항이 전개될 수 없었던 이유는 있죠. 10년대는 무단 통치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단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비밀결사로서 조금씩 찔끔찔끔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에서도 활발하게 민족의 저항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0년대는 아직까지 있죠. 저항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 기지를 갖다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활발하게 3.1운동 이전까지는 어떤 이제 민족들의 저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3.1운동 빵 터지면서 있죠. 문화 통치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여러 단체들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3.1운동이 터지면서 사회주의 있지 않습니까? 10년대 말에 탄생한 사회주의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직전에 애국개몽운동을 했었죠. 애국개몽운동을 계승하는 실력양성운동 계열가 있죠. 그 다음에 새롭게 투입된 사회주의 계열 있죠. 요 두 개의 단체들이 20년대에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둘의 색깔은 완전 다릅니다. 실력양성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주로 엘리트 계층이에요. 부르주아 계층. 돈 좀 있고 있죠. 공부도 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회주의 운동을 갖다가 주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죠.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무상계급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서로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특히 사회주의가 이런 부르주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라를 갖다 잃고 있어요. 서로 힘을 합해도 부족할 마당에 서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가 이 현실이 이제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대 말에 있죠. 신간회란 단체가 탄생을 하면서 있죠. 드디어 사회주의와 실력 양성 운동 계열이 손을 갖다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간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우리 이제 개항기 때 있지 않습니까? 국내 단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체가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애가 일제강점기에도 하나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국내 단체 중에 제일 중요한 애 신간회. 이 신간회가 중요한 이유는 실력 양성 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힘을 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협력이 오래는 못 가요. 왜 그러냐? 얘들이 색깔이 너무 달라요. 결국 이제 찢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주의 계열에서 있죠. 요 민족주의 계열이라 하거든요. 요 실력 양성 운동 계열. 요 애들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버리면서 얘들이 30년대 전반에 가면 초반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져 가지고 요 엘리트 계층들은 뭘 하냐면 조선학 운동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어라든지 있죠. 우리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조선의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다가 기울이는 문화 운동 이런 걸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요 사회주의 계열은 무슨 운동을 하냐면 있죠. 얘들은 불법 일본에 의해서 일본의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불법화된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있죠. 합법적으로 양지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요. 음지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노동운동, 농민운동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갖다 색깔을 갖다 빨갛고 있죠. 혁명적이요. 불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빨간색, 혁명적, 불법적. 예. 근데 이제 30년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있죠. 완전히 그러니까 전쟁 시스템, 전시동원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10년대랑 분위기가 되게 비슷해요. 엄청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운동들을 전부 다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민족 저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봅니다. 요거는 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장투쟁할 준비를 갖다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20년대 3.1 운동이 터지고 나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크게 국외에서 우리 민족 저항은 두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장투쟁, 항일의병에서 연결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있죠. 바로 임시정부라는 흐름이에요. 임시정부라는 3.1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임시정부라는 단체가 이제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3.1운동 배우면 있죠. 왜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탄생되는지 우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임시정부라는 단체가 있죠. 3.1운동 직후에 바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3.1운동 직후에 탄생해서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망하나, 그걸 갖다 우리 보는 거예요. 이승만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망해가는 임시정부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한번 모이거든요. 그게 국민대표회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회의가 잘 안 돼요. 이 회의에서 있죠. 합의가 안 나고 주요 멤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임시정부는 거의 몰락의 길을 갖다 걷게 됩니다. 20년대 초반에 임시정부는 완전히 아작이 납니다. 아작이 나요. 20년대 일본은 몰락을 했다. 임시정부는 몰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장투쟁들이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활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플러스는 우리 무장투쟁이 좀 잘 나갔을 때, 잘 나가니까 일본 애들이 그냥 봐줄 수 없는 거죠. 일본 애들이 바른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갖다 극복하고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애들이 밟고 우리는 극복하고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있죠. 이 플러스가 뭐냐, 이 마이너스가 뭐냐, 이 플러스가 뭐냐, 이건 뭐냐 이까지만 연결할 수 있으면 20년대 무장투쟁을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30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30년대 가면 분위기가 또 한번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냐면 중국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위에서 무장투쟁을 주로 어디서 했냐면 주로 중국 땅에서 해요. 북간도, 그 다음에 서간도,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거든요. 근데 주로 북간도, 서간도 중국 땅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라를 잃었죠. 우리가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있죠. 중국 땅에서 무장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조선인들, 독립운동하는 조선인들이 예쁘게 보일까요? 짜증날까요? 당연히 짜증이 납니다. 제가 중국인이라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나라 잃고 나서 왜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너네가 무장을 하고 무장투쟁을 하는데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때 무장투쟁은 정말 외로운 투쟁이었어요. 일본 애들도 괴롭히고요. 중국 애들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미스야 해박 같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군벌들이 우리 독립군들을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30년대 가면 이게 변하는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과의 관계를 갖다 바꿔놓는 단체가 바로 이 단체입니다. 한인애국당. 우리 임시정부가 뭐라고 그랬죠? 대부분 중요한 인물들이 전부 임시정부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임시정부에 원래는 별로 안 유명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있죠. 그 대부분 떠나가는데 이 사람 하나 남는 거예요. 남고 이 사람이 임시정부를 갖다 지키고 이 사람이 임시정부를 갖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누굴까요? 이 인물이 바로 김구예요. 김구. 김구가 임시정부를 갖다 부활시킨 그 방법이 이거예요. 한인애국당. 한인애국단이라는 의혈단체, 쉽게 말하면 있죠. 테러랑 비슷해요. 테러단체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테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IS 테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거랑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IS 테러와 어떤 한인애국단의 그러니까 의혈 활동이랑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IS 테러 같은 거는 이제 민간인들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민간인들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한인애국단이라든지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의혈 활동들은 죄 없는 그 일본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침략의 원흉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뭔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뉴라이트 계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중근 같은 사람, 안중근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갖다가 테러리스트로 비유를 하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총을 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개항기 초기 때부터 있죠. 끊임없이 정한론, 그 조선을 갖다 정벌하던 주장을 했고 그걸 갖다 몸소 실천하면서 조선을 갖다 식민지화하는데 앞장섰던 그 침략의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그 테러와 이게 의연 활동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한인애국단이 있죠. 두 차례 그러니까 의연 활동을 갖다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연 활동이 일본을 갖다 당연히 타깃으로 한 거겠죠. 요 두 개 타깃을 그 두 개 활동을 갖다 하면서 있죠. 중국인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 중국과 조선의 공동의 적은 그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인이랑 우리 그 한국인이랑 서로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을 잡고 일본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먹힐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바로 31년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중국을 갖다 침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침략을 한 상황에서도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이 아웅다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김구가 있죠. 한인애국단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대한 엄청난 그러니까 임팩트가 큰 두 차례 그 의혈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윤봉길이거든요. 윤봉길이 했던 의혈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면 있죠. 중국으로 갖다 상해를 갖다 침략한 일본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장성들을 갖다가 그 장성들한테 도시락 수류탄을 갖다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은 힘을 합해야 된다고.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히고 나서 30년대 전반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우리 부대들이 그러니까 연합투쟁, 연합작전을 갖다 펼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지만 중국과 우리가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그러니까 일본군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군은 동아시아의 최고 정예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지를 갖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대 중반 정도가 돼버리면 있죠. 만주 지역을 갖다 일본군이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주에 있던 우리 독립군들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독립군들은 이제 만주를 갖다 일본인들이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만주에 머물 수가 없어요. 예, 어디로 빠져야 될까요? 조선으로? 힘들죠. 조선은 더 확실하게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본토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중국 본토로 온 거예요. 중국 원래 중국 본토로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본토 내에 다양한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데다가 만주에 있던 애들까지 또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관내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가장 큰 숙제가 뭐가 될까요? 이 다양한 세력들을 갖다 통합하는 거 있죠. 그게 숙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35년도에 있죠. 김원봉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민족혁명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그 용두삼이에요. 별명이 용두삼이에요. 용두삼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되게 그 독립운동가들의 세계에서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뭔가 되게 혁명적이에요. 되게 뭔가 다른 사람이 시도 못 해봤던 있죠. 아이디어 같은 걸 갖다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이 단점이 뭐냐면 마무리를 갖다 못 지어. 마무리 짓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정말 잘하는 데 있죠. 그 민족혁명당 운동이 성공을 갖다 못해요. 초반에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근데 막 흘려. 그러니까 주요 인물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좀 고집이 셌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아우르는 이런 능력은 좀 부족했나 봐요. 그게 이제 자기랑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포용하지 못하고 이제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인물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민혁당 운동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혁당 운동에 참여했다가 이제 그 김원봉이 흘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일부가 있죠. 나중에 이제 김구의 한국독립당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은 되게 많아요. 근데 40년대 그 말에 있지 않습니까? 40년대 있지 않습니까? 40년대 김구의 한국독립당. 요쪽으로 누구지? 지청천이라든지 조소왕 이런 인물들이 이제 합류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김원봉을 갖다가 김원봉의 원래 부하였어요.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봉의 부하가 두봉이에요. 그러니까 두봉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봉이를 갖다 배신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있죠. 얘들이 북쪽에 중국 공산당들이 있거든요. 걔들이랑 손을 갖다 잡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요 세력. 빨간 세력, 파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혁당 운동에서 두 개, 그러니까 우리 해방 직전에 대표적인 군대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임시정부의 흐름이 있죠. 그 다음에 무장투쟁의 흐름이 있죠. 요게 마지막에 가면 이제 합해지는 거예요. 민혁당 운동에서 민혁당의 일부가 있죠. 임시정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군대인 한국 광복군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익 계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부대인 조선의용군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하고 살펴가야 되는 거. 약간 쉬었다가 이제 10년대 국내 민족운동부터 해가지고 있죠.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